아파트 복도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장님의 가치를 몰라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부장님이 하신 경고가 전부 맞았습니다. 저는 그걸 읽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발. 무릎 꿇은 이 남자는 불과 몇 달 전까지 감 떨어진 노인이라며 62세 베테랑을 쫓아낸 43세 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35년간 회사를 지켜온 사람을 창고 옆으로 밀어내고 경고 보고서는 읽지도 않고 안식휴가를 보내고 입을 막으려고 정지까지 시켰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아파트 현관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10조 원이 걸린 계약이 무너지기 직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바이오 벤처 루셈메드 본사 8층 품질관리부 사무실 벽면에는 액자 4개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미국 식약처 실사 통과 기념, 유럽의약품청 인증 취득 기념, 일본 후생성 합동감사 통과 기념, 가리고 맨 끝에는 창립 15주년 공로상. 이 4개의 액자에 빠짐없이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은 회사 통틀어 단 한 명뿐입니다. 박정수 부장 62세. 품질관리 분야에서만 35년을 구른 베테랑으로 이 회사가 이름 없는 연구소 시절부터 품질 시스템을 맨손으로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업계에서는 박정수가 도장 찍은 데이터는 따로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돌 정도였고 해외 규제 당국의 까다로운 실사를 번번이 통과시킨 것도 전부 이 사람의 손을 거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성격이 좀 독특합니다. 아침마다 품질관리부 사무실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후배들 커피를 돌리는 겁니다. 자기 머그컵에 커피를 타면서 옆자리 김 과장 것까지 슬쩍 같이 타놓고 신입이 실수라도 하면 호통 대신 너스레를 떨어 분위기를 풀어주는 타입입니다. 나도 젊을 때 그거보다 더한 사고 쳤어. 그때 내 선배가 뭐라 했는지 알아? 야, 박정수. 너 이러다 회사 문 닫겠다 그랬거든. 물론 데이터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웃다가도 품질 기록서에 숫자 하나가 어긋나면 표정이 싹 바뀌면서 이건 안 돼. 다시 해를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후배들이 박 부장을 무서워하기보다 따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혼을 내더라도 꼭 뒤에 가서 직접 가르쳐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점심시간이면 후배들을 데리고 회사 앞 백반집에 가서 오늘은 내가 쏜다. 많이 먹어를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고 야근하는 후배가 보이면 본인도 이미 퇴근 채비를 마쳤으면서 슬쩍 돌아와서 옆에 앉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뭐가 안 돼? 같이 보자. 품질관리부 직원들 사이에서 박 부장은 팀장님이 아니라 우리 부장님이었습니다. 그 호칭 하나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럼 박 부장 앞에 새로운 상사가 나타난 건 올해 초의 일입니다. 전략본부장 윤재혁 47세. 대기업 전략기획실에서 숫자로 실적을 만들어 온 인물로 루셈메드 대주주 측의 낙하산 인사라는 소문이 부임 첫날부터 사내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슬림핏 정장에 고급 시계 발표할 때마다 영어를 섞어 쓰는 습관까지 기존 임직원들과는 확실히 결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같이 잘해봅시다라고 말하는 모습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 악수를 받는 직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색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부임 첫 주부터 각 부서를 돌며 자신의 지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루셈메드는 기술은 있는데 포장이 없습니다.
공시 한 줄이 수천억을 만드는 시대에 우리는 너무 조용합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장에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건 루젠메드의 오래된 고민이기도 했으니까요. 직원들 중에서도 저 사람 말에 일리가 있긴 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임 2주차 윤 본부장은 박 부장을 본부장실로 불렀습니다. 박 부장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 본부장은 소파에 앉으라는 손짓을 하며 커피를 권했습니다. 분위기가 부드러웠지만 박 부장은 오래 일한 사람 특유의 감으로 이게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박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본부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운을 뗐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건 규정을 따지는 게 아니라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박 부장님처럼 사사건건 제동을 거시면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박 부장은 잠깐 윤 본부장을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팀장직은 젊은 사람에게 넘기시고 박 부장님은 자문역으로 한 발 빠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문역? 듣기 좋은 이름이지만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떼라는 뜻이라는 걸 모를 박 부장이 아닙니다. 회의 참석도 결제 라인도 전부 빠지게 되는 자리. 35년 경력의 품질관리 전문가에게 주어진 새 직함은 체면치레용 빈 껍데기였습니다. 박 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의도 따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본부장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에서 35년을 쌓아온 사람의 묵직한 무게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윤 본부장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 오후 박 부장은 자기 짐을 챙겨 창고 옆간이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35년간 앉았던 자리를 비우는데 박스 3개면 충분했습니다. 커피 머그컵, 개인 소지품 몇 가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만든 품질관리 매뉴얼 12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후배 김 과장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부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왜 여기로? 박 부장은 박스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야, 여기 창고 옆이라 조용해서 좋겠다. 커피 타기도 편하고 가끔 놀러와. 김 과장은 웃지 못했습니다. 35년간 품질관리부의 중심이었던 사람이 창고 옆 구석방으로 밀려나는 걸 보면서 웃을 수 있는 후배는 없었습니다. 김 과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품질관리부 직원 5-6명이 하나둘간이 사무실 앞에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박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다들 초상집 얼굴이야? 나 죽은 거 아니거든. 자리만 옮긴 거야. 가서 일해, 일. 후배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난 뒤 박 부장은 간이 사무실 책상 위에 매뉴얼 12권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회사 창립 때부터 하나하나 손으로 정리한 루젠메드 품질 시스템의 모든 역사가 담긴 책들입니다. 표지가 낡은 것도 있고 포스트잇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매뉴얼을 세워놓다가 박 부장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멈춤에는 3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만 그걸 내색하는 건 박정수라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박 부장은 다시 손을 움직여 매뉴얼을 가지런히 세워놓고는 의자에 기대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간이 사무실 창문 너머로 품질관리부 사무실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35년을 보냈는데 이제 그 불빛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퇴근 무렵 김 과장이 다시 몰래 찾아왔습니다. 부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박 부장은 김 과장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는 내 자리 잘 지키고 있어. 품질 기록 대충 쓰면 내가 여기서 다 보인다. 알지? 네, 부장님. 김 과장이 힘없이 대답하며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간이 사무실에서 박 부장은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35년이 이렇게 가볍나. 그날 밤 품질관리부의 불은 일찍 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박 부장이 마지막까지 남아 야, 다들 빨리 퇴근해. 내가 마무리할게라고 말하며 불을 끄던 그 사무실이 이제는 6시 반이면 어두워졌습니다. 대신 창고 옆간이 사무실의 스탠드 불빛만이 홀로 켜진 채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 아래서 박 부장은 매뉴얼 12건이 나란히 꽂힌 책상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박 부장이 간이 사무실로 밀려난 뒤 루셈메드의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부임 한 달 만에 회사의 모든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고 시장에 신호를 보내겠다는 말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윤 본부장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최대 바이오 투자사 글로벌 캐피탈로부터 마일스톤 포함 최대 10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따내는 것. 루셈메드가 개발 중인 항암 신약 후보물질의 잠재력을 시장에 각인시키고 그 기세를 모라빅디를 성사시키겠다는 야심찬 그림이었습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루셈메드의 항암 신약 후보물질은 아직 임상 이상 중간 결과만 나온 상태였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1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시점. 그런데 윤 본부장은 이 중간 결과에서 긍정적인 수치만 골라내 마치 확정된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혁신 신약 개발 성공 임박. 이 한 줄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알아서 해석합니다. 연구팀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임상 연구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 이건 좀 과한 표현 아닙니까? 이상 중간 결과만 가지고 성공 임박이라고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윤 본부장은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투자받고 나서 데이터는 맞춰가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글로벌 캐피탈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은 없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팀장의 얼굴을 바라보는 윤 본부장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라는 무언의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상연구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회의실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도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대하면 다음 차례는 자기라는 걸 모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 부장이 하루아침에 밀려나는 걸 눈앞에서 봤으니까요. 공시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공시가 뜨자마자 루셈메드 주가는 이틀 만에 4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증권가 리포트마다 루셈메드 글로벌 빅딜 초읽기라는 제목이 붙었고 경제 뉴스 메인에 루셈메드 이름이 연일 오르내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앞다투어 루셈메드 주식을 사들였고 증권 커뮤니티에는 루셈메드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는 글이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사내에서 단숨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역시 외부에서 온 사람은 다르다. 우리한테 필요했던 게 바로 이런 추진력이다. 윤 본부장에 대한 찬사가 복도마다 흘러나왔고 대표이사까지 나서서
윤 본부장이 루센메드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며 치켜세웠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낙하산 아니냐며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윤 본부장의 눈에 들려고 줄을 서는 풍경. 세상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그 소식은 창고 옆간이 사무실에도 닿았습니다. 박 부장은 공시 원문을 출력해서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5년 경력의 품질관리 전문가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상 중간 결과의 표본수가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부작용 관련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빠져 있다는 것, 그리고 성공 임박이라는 표현이 현 단계의 데이터로는 도저히 뒷받침될 수 없다는 것. 이 공시를 믿고 주식을 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꼴을 당하게 될지 박 부장은 너무나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날 밤 박 부장은 간이 사무실에 남아서면 경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오직 데이터와 근거만으로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표본수 부족, 부작용 데이터 누락, 통계적 유의성 미달.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대조해가며 이 공시는 향후 해외 투자사의 정밀 실사 과정에서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결론을 달았습니다. 35년 동안 수백 건의 품질 보고서를 써온 사람답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문서였습니다. 보고서를 인쇄한 박 부장은 경영진 앞으로 공식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본 한 부를 날짜와 함께 자신의 개인 파일에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누군가를 고발하거나 복수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회사가 이 기록을 필요로 할 때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파일에 사본을 끼우며 박 부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35년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이 맞을 거라고. 며칠 뒤 윤 본부장이 간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박 부장의 경고 보고서가 들려 있었지만 읽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종이가 접힌 자국조차 없는 깨끗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박 부장님, 이런 문서를 올리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 괜히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저는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공시에 쓴 데이터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중간 결과로 성공 임박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윤 본부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박 부장님, 솔직히 여쭤볼게요. 지금 온 시장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주가도 올라가고 투자사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관심이 진짜 데이터가 아니라 부풀린 공시에 기반한 거라면 나중에 실사 한번 들어오면 전부 무너집니다. 그때 가서는 수습이 안 됩니다. 본부장님. 윤 본부장은 잠시 박 부장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득이 안 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 부장님, 무기한 안식휴가를 드리겠습니다. 오래 근무하셨으니 좀 쉬시면서 재충전하시죠. 안식휴가.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상 당분간 나오지 말라는 뜻이라는 걸 모를 박 부장이 아닙니다. 윤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등산이나 다니시면서 푹 쉬세요. 박 부장님. 박 부장은 봉투를 집어들며 윤 본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고 한마디 쏘아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산 어쩌고 하는 말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지만 이 자리에서 감정을 보이는 건
박정수라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간이 사무실로 돌아온 박 부장은 짐을 정리하며 후배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당분간 안 나온다. 안식 휴가래. 부장님, 갑자기 이게 무슨... 괜찮아. 좀 쉬라는 거지 뭐. 그런데 하나만 기억해. 나 없다고 품질 기록 대충 쓰면 내가 집에서 귀신같이 안다. 알지? 네, 부장님. 김 과장의 힘없는 대답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는 박 부장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정문을 지나치며 경비원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 당분간 안 옵니다. 건강하세요. 네. 부장님이 왜요? 경비원의 되묻는 소리에 대답 대신 손만 한 번 더 흔들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나서 박 부장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루센메드 건물을 바라보며 이 회사에서 보낸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름 없는 연구소 시절 새벽까지 매뉴얼을 만들던 밤들, 첫 번째 해외 실사를 통과했을 때 직원들과 소주를 마시며 울었던 날 후배들이 하나둘 성장해서 제 몫을 해내는 걸 볼 때마다 느꼈던 뿌듯함. 그 모든 것들이 백미러 속 건물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박 부장은 깊게 한숨을 내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 속 루센메드 건물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 부장에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머, 오늘 일찍 왔네. 무슨 일이야? 박 부장은 구두를 벗으며 웃었습니다. 나 당분간 집에 있을 것 같은데 밥값은 하게 설거지라도 할까?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설거지하면 그릇이 더 위험해. 그냥 가만히 있어. 박 부장은 웃었습니다. 아내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남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일수록 속으로는 편치 않다는 걸. 그날 밤 박 부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책상 위에는 아까 회사에서 가져온 경고 보고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그 보고서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서랍을 열어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이게 필요한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안 오면 가장 좋겠지만 35년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온다고.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밤, 박 부장의 서재만 한참 동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루센메드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어느 날 증권가에 묘한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윤 본부장과 친인척 관계인 대주주 3명이 보유 지분을 블록딜로 대량 매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블록딜이란 장이 열리기 전에 대량의 주식을 한꺼번에 기관 투자자에게 넘기는 거래 방식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거래가 끝나고 나서야 공시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해 개미들이 모르는 사이에 큰손들이 먼저 빠져나간 겁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증권 커뮤니티에 루센메드 대주주 블록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자마자 댓글이 수백 개씩 쏟아졌습니다. 공시 띄워서 주가 올려놓고 내부자가 먼저 팔았다고? 이거 완전 작전주 아니냐?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도 내부자 매도와 부풀린 공시의 조합은 전형적인 작전주 패턴이라는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며칠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루센메드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고 떠들던 커뮤니티가 하루아침에 원망과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고점에서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 만에 수천만 원씩 날렸고 퇴직금을 넣었다는 사람,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는 사람까지 나오면서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루셈메드 본사 앞에는 피켓을 든 투자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기 공시 책임져라. 내 퇴직금 돌려달라. 구호가 건물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사무실 안도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오갔고 점심시간에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시위대가 직원들에게까지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너네도 한통 쏘기지?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같이 사기쳤잖아. 아무 잘못도 없는 직원들이 고개를 떨구며 출입구를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이 와중에 위기를 수습하기는커녕 전혀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이 제출한 서면 경고 보고서, 그 보고서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면 자신이 사전 경고를 무시하고 공시를 밀어붙였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윤 본부장은 대표이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박정수 부장의 안식휴가를 무기한 정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운 이 시점에 내부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는 주가 폭락에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투자자 시위, 언론 보도, 금융당국의 눈치 사방에서 불이 났는데 이 와중에 인사 문제까지 들고 오니 짜증이 났지만 윤 본부장의 말에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부 고발이라도 터지면 상황은 더 걷잡을 수 없어지니까요. 알아서 처리해. 대표이사의 한마디에 윤 본부장은 즉시 인사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정수 부장 안식휴가에서 무기한 정직으로 전환. 사유는 사내 질서 문란 우려라는 모호한 문구였습니다. 35년 경력의 품질관리 전문가에게 붙은 정직 사유가 질서 문란 우려라니. 그가 한 거라고는 데이터에 근거한 경고 보고서를 제출한 것뿐이었습니다. 정직 통보서는 우편으로 박 부장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어 내용을 읽은 박 부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안식휴가도 억울했지만 무기한 정직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정직은 인사 기록에 남습니다. 35년간 단 한 번의 징계도 없이 깨끗하게 일해온 사람에게 퇴직 직전 정직 기록이 붙는다는 건 그 세월 전체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뭐야, 무슨 편지야? 박 부장은 통보서를 접어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쉬는 기간이 좀 늘어난 것 같아. 아내는 남편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30년 넘게 같이 산 사람입니다. 웃고 있지만 괜찮지 않다는 건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고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이런 식의 침묵이 더 많은 걸 전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박 부장은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며칠 전 넣어둔 경고 보고서 사본을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자신이 쓴 문장 하나하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맞았다는 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틀렸으면 좋았을 겁니다. 지금쯤 회사도 잘 되고 자기도 괜히 걱정한 꼴이 되더라도 그게 훨씬 나았을 겁니다. 보고서를 다시 서랍에 넣고 박 부장은 의자에 기대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자기야 정직이든 뭐든 상관없지만 후배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김 과장은 품질관리부 막내 이대리는 작년에 결혼한 신입 최주임은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서재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주가 폭락과 사기 공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면서 루셈메드가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캐피탈에서 긴급 현장 실사를 통보해 온 겁니다. 현장 실사. 해외 투자사가 직접 사람을 보내 공시 내용이 사실인지 데이터가 진짜인지를 낱낱이 뜯어보겠다는 뜻입니다. 바이오 업계에서 실사라는 건 단순히 서류를 훑어보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이 제대로 된 시스템 위에서 돌아갔는지, 책임자가 누구인지까지 전부 파헤칩니다. 화려한 발표 자료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사단은 수석 조사관 데이비드를 포함한 5인의 전문가 팀이었습니다. 데이비드라는 사람은 업계에서 웃는 얼굴로 칼을 꽂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실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가 온다는 소식만으로도 루셈메드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 본부장은 실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젊은 팀원들을 밤새 붙잡아 놓고 영문 발표 자료를 만들게 했고 3D 연구소 투어 영상까지 제작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루셈메드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인포그래픽이 대형 패널로 걸렸고 안내 책자는 고급 용지에 풀컬러로 인쇄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실사단이 도착한 첫날 아침, 윤 본부장은 로비에서 직접 데이비드를 맞이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준비된 인사말을 건넸지만 데이비드는 악수만 가볍게 받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표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자리를 잡자 윤 본부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루셈메드의 비전과 기술력을 설명했고 화면에는 화려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넘어갔습니다. 20분짜리 발표가 끝난 뒤 윤 본부장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데이비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데이비드는 발표 자료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앞에 놓인 고급 안내 책자도 펼치지 않은 채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최근 10년치 원본 실험 기록, 생산 기록서, 그리고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작성한 일탈 보고서를 가져와 주십시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 본부장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네, 물론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윤 본부장은 팀원들에게 급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료를 꺼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루셈메드의 품질 데이터는 전산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었고 팀원들도 기본적인 검색과 출력은 할 수 있었습니다. 30분 만에 요청받은 기록서 박스 몇 개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서류를 한 장 꺼내더니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2019년 3분기 실험 기록에서 수치가 한번 급격하게 튀었다가 다시 안정됩니다. 이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설비 변경이 있었습니까? 원료 로트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프로토콜이 수정된 겁니까? 팀원이 기록서를 들여다보며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이요? 여기 보면 같은 분기에 일탈 보고서가 하나 작성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의 후속 조치가 이후 생산 기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사단이 묻는 건 단순히 자료를 꺼내라가 아니었습니다. 10년치 데이터가 왜 이 시점에 이 수치로 나왔는지, 당시 어떤 판단 근거가 있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했고, 그 결과가 이후 데이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데이터 하나하나의 맥락과 히스토리, 기록 간의 연결고리를 묻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산 시스템을 검색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운영해 온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이 회사에 없었습니다. 윤 본부장이 끼어들어 수습하려 했지만 실무 내용을 모르니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던지는 질문은 점점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고 대답하는 쪽은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윤 본부장의 유창한 영어도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실력도 이 자리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실사단이 원하는 건 포장이 아니라 내용이었으니까요. 데이비드는 아무 말 없이 메모장을 펼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메모장이 두려웠습니다. 거기에 적히는 한 줄 한 줄이 10조 규모 계약의 운명을 가르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첫날 실사가 끝나고 실사단이 호텔로 돌아간 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팀원들 사이에서 한숨 섞인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부장님이 계셨으면.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밤을 새워 만든 화려한 발표 자료, 3D 영상, 풀컬러 책자 그 모든 것이 데이비드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데이비드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고 집에 앉아 있는 62세의 품질관리 베테랑뿐이라는 것을 윤 본부장은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얼굴에 처음으로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실사 둘째 날 분위기는 첫날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윤 본부장은 밤새 팀원들을 붙잡고 데이비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시켰지만 준비한 답변은 표면적인 수치 나열에 불과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원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숫자 뒤에 있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오전 세션이 시작되자 데이비드는 전날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품질 변경 이력을 시간순으로 설명하라. 특정 시점에 규제기관의 지적 사항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후 공정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보여달라. 질문 하나하나가 로젠메드의 품질 시스템 전체를 꿰뚫는 것들이었습니다. 팀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입사 5년 차가 10년 전의 규제 대응 히스토리를 알 리가 없었고 7년 차 과장도 자기 담당 영역 밖의 데이터 흐름까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질문에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회의실 안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윤 본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이 회사의 품질 책임자였던 미스터 팍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윤 본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윤 본부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현재 안식휴가 중입니다. 데이비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유럽 합동실사 때 만난 미스터 팍은 원칙을 절대 어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쪽 조사관들 사이에서도 미스터 팍이 서명한 데이터는 다시 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가 보증하지 않은 데이터는 우리 쪽에서 검토할 의미가 없습니다. 윤 본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감 떨어진 노인이라며 밀어낸 사람의 이름이 태평양 건너 미국 투자사 수석 조사관의 입에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바이오 업계, 특히 품질과 규제를 다루는 분야는 세계적으로 전문가층이 얇습니다. 수십 년간 해외 학회나 규제 당국과의 실사를 함께 겪으며 원칙대로 일해 온 사람은
자연스럽게 해외 조사관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박 부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글로벌 업계에서 원칙을 지키는 깐깐한 전문가로 신뢰를 쌓아온 인물. 윤 본부장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데이비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안식 휴가라고 하셨는데 연락은 됩니까? 우리는 미스터 팍과 직접 면담하기 전까지는 이 데이터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미스터 팍이 나오지 않으면 실사는 중단되고 실사가 중단되면 투자는 철회됩니다. 10조 규모의 계약이 한 사람의 등장 여부에 달려버린 겁니다. 실사 오후 세션이 조기 종료되고 실사단이 호텔로 돌아간 뒤 윤 본부장은 빈 회의실에서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박정수 부장이라는 이름을 띄워놓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3번 울리고 박 부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장님, 접니다. 윤재혁입니다. 부장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 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비꼬는 것도 아닌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감 떨어진 사람이라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트렌디한 공시로 해결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 본부장은 꺼진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등산이나 다니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감 떨어졌다고 했던 자신의 판단이 이 순간 전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빈 회의실에 앉아 꺼진 전화기를 쥐고 있는 윤 본부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전화를 끊은 박 부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누구야? 회사에서? 응, 갑자기 내가 필요하대. 그럴 줄 알았어. 아내는 그 한마디만 하고 다시 부엌 일을 했습니다. 박 부장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윤 본부장이 곤란해지는 게 시원하기는커녕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김 과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작년에 아이 낳은 최 주임은 대출 끼고 집 산이 되리는, 자기를 쫓아낸 건 윤 본부장이지만 그 회사에서 35년을 같이 보낸 사람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박 부장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실사 둘째 날 저녁 데이비드는 윤 본부장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48시간 내에 품질 책임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사를 중단하고 투자 철회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글로벌 캐피탈 본사에도 이미 보고가 올라간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48시간. 이틀입니다. 이틀 안에 박 부장을 데려오지 못하면 10조 규모의 계약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캐피탈이 실사 도중 철수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퍼지는 순간 루젠메드의 주가는 다시 한번 곤두박질 칠 겁니다. 이번에는 반토막이 아니라 회사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윤 본부장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부장은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4번. 전화기는 신호음만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습니다. 5번째 전화가 끊어졌을 때 윤 본부장은 비서에게 박 부장의 자택 주소를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본부장은 차를 몰고 박 부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회사에서 차로 40분 거리. 그 40분 동안 윤 본부장의 머릿속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부임 첫 주에 박 부장을 팀장직에서 해임하던 날 규정 타령하며
사사건건 제동을 건다고 했던 자신의 말. 경고 보고서를 읽지도 않고 안식휴가를 통보하던 날 등산이나 다니시면서 쉬세요라고 했던 자신의 말. 그리고 입까지 막으려고 정직 처분을 내린 것. 그 모든 장면들이 떠올랐을 텐데 그래도 지금은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박 부장이 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한 윤 본부장은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인터폰 너머로 박 부장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루센메드 전략 본부장 윤재혁입니다. 박 부장님 뵐 수 있을까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 미세한 차가움이 실렸습니다. 잠깐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건 박 부장이었습니다. 편한 옷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서 있는 박 부장과 정장 차림에 넥타이까지 맨 윤 본부장이 마주 섰습니다. 윤 본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제가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전화로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박 부장은 아무 말 없이 윤 본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의 화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 본부장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꺼내야 하는데 47년 인생에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 전략기획실에서 숫자로 사람을 쥐락펴락하던 사람이 자기가 쫓아낸 62세 부장 앞에서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복도 한가운데에서 정장 바지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 부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장님의 가치를 몰라봤습니다. 부장님이 하신 경고가 전부 맞았습니다. 저는 그걸 읽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윤 본부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발. 복도에 윤 본부장의 떨리는 숨소리만 울렸습니다. 박 부장은 무릎 꿇은 윤 본부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감 떨어졌다며 창고 옆으로 밀어낸 날. 35년 경력자에게 등산이나 다니라고 했던 날. 입을 막으려고 무기한 정지까지 시킨 날. 그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지만 동시에 다른 것들도 떠올랐습니다. 품질관리부에서 함께 야근하던 후배들의 얼굴. 자기가 없는 회의실에서 실사단 앞에 땀을 흘리고 있었을 김 과장의 모습. 이 회사가 무너지면 길거리에 나앉게 될 사람들. 박 부장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본부장님. 복도에서 이러면 주민들이 오해합니다. 윤 본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으니. 거실로 들어온 윤 본부장에게 박 부장의 아내가 물 한 잔을 내왔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남편을 이 꼴로 만든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물 한 잔은 내왔습니다. 그게 이 집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윤 본부장은 물잔을 받아 들고도 마시지 못한 채 실사단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미스터 팍을 지목한 것, 48시간 시한이 주어진 것, 이대로 가면 투자 철회는 물론이고 회사 존립까지 위험하다는 것. 말하는 동안 윤 본부장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회사에서 자신감 넘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거실 소파 끝에 걸터 앉아 물잔을 쥐고 있는 47세의 남자는 그냥 겁에 질린 사람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무언가를 저울질하고 있는 얼굴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같이 산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은 결국 갈 겁니다. 박 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본부장님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35년 동안 같이 일한 후배들 때문에 갑니다. 윤 본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실사 대응을 하는 동안 제 판단에 어떤 간섭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자료를 내놓든 어떤 말을 하든 옆에서 끼어들지 마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 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마디 했습니다. 셔츠 다려놓을게. 다음 날 아침 박 부장은 정직 상태 그대로 출근했습니다. 깨끗하게 다린 셔츠를 입고 회사 정문을 들어서는데 경비원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이고, 부장님, 오셨습니까? 잠깐 왔다 갈 겁니다. 박 부장은 간이 사무실이 아닌 실사 대응 회의실로 직행했습니다. 문을 열자 안에 있던 팀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후배 김 과장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눈이 빨개졌습니다. 부장님, 커피부터 한 잔 줘. 집에서 놀았더니 몸이 굳었어. 김 과장이 허둥지둥 커피를 타러 갔고 나머지 팀원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회의실 의자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붙은 화려한 인포그래픽, 테이블 위에 쌓인 풀컬러 안내 책자, 3D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노트북. 박 부장은 그것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다 치워. 필요 없어. 팀원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아무도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이 그렇게 말하면 이유가 있다는 걸 오래 함께 일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신 뒤 팀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실사 대응을 맡는다. 긴장하지 마. 자세한 건 천천히 얘기할 거니까 일단 다들 어깨 좀 펴.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불과 5분 전까지 초상집 같던 공간에 박 부장이 앉는 것만으로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대단한 말을 한 것도 비장한 각오를 밝힌 것도 아닌데 35년 베테랑이 내가 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박 부장이 실사 대응을 맡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윤 본부장이 부풀린 데이터를 전부 걷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팀원들이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실사단이 건물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데이터를 오히려 줄이겠다는 겁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지금 데이터를 빼면 보여줄 게 너무 적어지지 않습니까? 박 부장은 화면에 띄워진 공시용 데이터를 하나씩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적은 게 문제가 아니야. 거짓이 문제지. 거짓 위에 세운 건물은 무조건 무너진다. 우리가 가진 진짜를 보여주면 돼. 그날 밤 박 부장은 회의실에 남아 브리핑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만든 건 아닙니다. 김 과장을 비롯한 품질관리부 팀원 4명이 자발적으로 남았습니다. 박 부장이 남으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팀원들이 알아서 남은 겁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져가는 와중에 실사 대응 회의실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자료를 만드는 동안 박 부장은 팀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해가며 작업을 시켰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야. 이 수치가 이때 튄 건 이런 이유였어.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후배들에게는 교육이었습니다. 지난 이틀간 실사단 앞에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식은땀만 흘렸던 팀원들이
박 부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비로소 자기네 회사 데이터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장이 만든 자료는 윤 본부장의 발표 자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그래프도 자극적인 문구도 미래 전망을 부풀린 수치도 없었습니다. 대신 루셈메드가 35년간 축적해온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원천 기술의 특허 현황, 10년치 품질 데이터의 일관성, 임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그리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까지. 김 과장이 자료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부장님, 해결 못한 부분까지 넣으면 약점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 뭐든 다 된다고 하는 회사랑 이건 됐고 이건 아직 안 됐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회사. 네가 돈을 넣는다면 어디에 넣겠어? 김 과장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3시쯤 자료가 완성되었습니다. 박 부장은 팀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수고했어. 가서 좀 자. 내일은 긴장하지 마. 우리가 만든 데이터는 진짜니까 진짜를 진짜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팀원들이 하나둘 퇴근한 뒤 김 과장만 남아서 물었습니다. 부장님은 안 가세요? 나는 좀 더 보고 갈게. 내일 데이비드가 뭘 물어볼지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봐야 해. 시뮬레이션이요? 무슨 프로그램으로요? 박 부장이 자기 머리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여기 35년짜리 프로그램이야. 김 과장은 웃으면서도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사람이 복귀 첫날 밤을 새우면서도 농담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실사단 앞에서 박 부장의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윤 본부장의 프레젠테이션과는 처음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박 부장은 빔 프로젝터를 켜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의존하지 않고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며 데이비드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듯 설명했습니다. 숫자를 외워서 읊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현장에서 몸으로 겪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설명이었습니다. 2017년에 특정 공정에서 수치가 불안정했던 이유, 그때 설비를 교체하면서 새로운 검증 프로세스를 만들었던 과정, 2019년 규제기관의 지적 사항에 대해 어떤 시정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가 이후 데이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데이비드가 이틀 동안 물어왔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던 바로 그 질문들에 박 부장은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데이비드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이틀 내내 무표정으로 메모만 하던 사람의 눈빛에 관심이 깃들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추가 질문을 던질 때의 어조도 달라졌습니다. 캐묻는 느낌이 아니라 확인하는 느낌. 상대를 의심하는 질문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믿기 시작한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브리핑 중간에 박 부장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솔직하게 꺼내놓는 대목에서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윤 본부장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약점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본능이 발동한 겁니다. 하지만 박 부장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끼어들지 않겠다는 약속. 윤 본부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부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과제가 왜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지, 현재 어떤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해결 시점은 언제인지까지 감추는 것 없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브리핑이었습니다. 1시간 반짜리 브리핑이 끝난 뒤 회의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데이비드가 메모장을 덮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스터 팍, 당신의 정직한 데이터가 포장된 공시보다 우리에게 훨씬 큰 확신을 줍니다. 박 부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지키고 있는 시스템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 뒤쪽에서 윤 본부장의 얼굴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자기가 밤새 팀원들을 시켜 만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은 눈길도 받지 못했는데 박 부장이 빈 프로젝터도 없이 종이 몇 장으로 한 브리핑이 10조짜리 계약을 살린 겁니다. 자기가 쫓아낸 사람이 자기가 못한 일을 해낸 겁니다. 부끄러움인지 분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윤 본부장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 팀 전체가 만든 겁니다. 뒤에서 듣고 있던 김 과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밤을 새워 자료를 만든 보람이 그 한마디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팀원 한 명이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음을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글로벌 캐피탈은 투자 계획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데이터 조작에 관여한 경영진의 전면 교체. 브리핑이 끝나고 실사단이 나간 뒤 회의실에는 박 부장과 팀원들만 남았습니다. 무거웠던 공기가 빠져나가고 몇 초간 아무도 말을 못하다가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부장님 된 겁니까? 박 부장은 김 과장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됐다. 오늘 내가 삼겹살 쏜다. 부장님, 소고기 먹고 싶습니다. 야, 그냥 삼겹살 먹어. 글로벌 캐피탈의 실사 보고서는 일주일 뒤 루셈메드 이사회에 공식 전달되었습니다. 투자 유지 결정과 함께 단서 조항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데이터 조작에 관여한 경영진의 전면 교체. 이름을 콕 집어쓰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이사회 멤버 전원이 알고 있었습니다. 윤재혁 본부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혐의는 두 가지. 임상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부풀린 허위 공시, 그리고 친인척 대주주의 블록딜에 관여한 내부자 거래 연루 의혹. 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해임 통보를 받는 자리에서 윤 본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임할 때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슬림핏 정장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서는 윤 본부장의 뒷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동정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허무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떠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게 시원하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블록딜에 가담한 대주주 3명도 금융당국의 정식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 혐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고점에서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루셈메드 주가는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공시 한 방으로 치솟았다가 추락한 주가와는 다른 궤적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무기한 정직이 해제되고 정식으로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복귀 첫날 인사팀에서 직함에 대해 물었습니다. 부장님, 직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팀장직 복귀도 가능하고 원하시면 임원급으로. 박 부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직함은 됐어요. 부장이면 충분합니다. 그거보다 품질관리부 사무실 내 원래 자리 아직 비어 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박 부장이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힌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거기 앉지 못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비워두게 된 겁니다. 박 부장은 창고 옆간이 사무실에 두고 왔던 매뉴얼 12권을 들고
원래 품질관리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표지에 쌓인 먼지를 하나하나 닦아내고 책상 위에 가지런히 세워 놓았습니다. 몇 달 전 이 매뉴얼을 간이 사무실로 옮기면서 손이 잠깐 멈추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을 세워놓고 나자 김 과장이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부장님, 제가 타드리는 거 원래 별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한 잔 드세요. 야, 네가 커피 타는 실력이 좀 늘었나 보자. 한 모금 마시고 박 부장이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안 늘었어. 김 과장이 웃었고 주변 팀원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몇 달 만에 품질관리부 사무실에 웃음소리가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 부장은 품질관리부 팀원들을 불러 모아 매뉴얼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매뉴얼 12권을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검은 머리에 머리카락도 많았는데. 팀원들이 웃었습니다. 막내 최주임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부장님, 지금도 충분히 많으신데요. 야, 아부 안 해도 돼. 나도 거울은 본다. 또 한바탕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 대리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부장님, 이 매뉴얼 12권을 저희가 다 외워야 됩니까?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하는 거지. 다 외우면 너도 나처럼 머리카락 빠진다. 그러면 저는 이해만 하겠습니다. 사무실이 다시 웃음으로 찼습니다. 박 부장은 웃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실사를 겪으면서 드러난 문제점들, 데이터 히스토리를 팀 전체가 공유해야 하는 이유, 앞으로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박 부장 없이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박 부장은 농담 사이사이에 핵심을 심어 넣으며 후배들이 지루하지 않게 교육을 이끌었습니다. 김 과장이 질문했습니다. 부장님, 솔직히 이번에 저희가 실사단 앞에서 아무것도 못한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는 부장님 없이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이 교육을 하는 이유가 그거야. 나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때 가서 또 미스터 팍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다음에는 미스터 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까? 김 과장이 진지하게 물었고 박 부장이 김 과장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 미스터 킴이 되는 거야. 할 수 있지? 하겠습니다. 김 과장의 대답에 박 부장이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35년 전 자기 선배가 자기에게 그랬던 것처럼 교육이 끝나갈 무렵 박 부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유쾌한 사람이 진지해지는 순간에는 특유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나만 기억해라. 공시는 주식 파는 미끼가 아니라 우리가 흘린 땀방울을 시장에 약속하는 거야. 화려한 거짓은 짧지만 투박한 진실은 길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이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지난 몇 달간 겪은 일들이 그 한마디에 전부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사내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박 부장님, 오래오래 계셔 주십시오. 본문도 한 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품질관리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구팀, 생산팀, 영업팀, 심지어 경비팀에서까지 댓글이 달렸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회사가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진심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그 게시판을 봤는지 안 봤는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점심
김 과장을 포함한 품질관리부 팀원 6명을 데리고 회사 앞 백반집에 갔습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많이 먹어. 매번 하던 말이었지만 그날은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퇴근길 집에 도착한 박 부장에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표정이 좀 다르네. 박 부장은 구두를 벗으며 웃었습니다. 응, 오늘은 설거지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내도 웃었습니다. 몇 달 전 설거지라도 할까 하던 남편의 얼굴과 오늘 설거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남편의 얼굴은 같은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밤 서재 불을 켤 일은 없었습니다. 박 부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와 나란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은 참 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묵묵히 한자리를 지킨 사람의 가치를 부임 한 달 만에 감 떨어졌다는 한마디로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화려한 말솜씨, 자극적인 공시, 트렌디한 전략, 그런 것들이 주목을 받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결국 사람들이 찾는 건 현장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원칙을 지키고 후배를 챙기고 데이터에 거짓말을 섞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의 35년이 10조짜리 계약을 살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박 부장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일했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는 분이요. 그 세월이 가볍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투박한 진실은 화려한 거짓보다 오래 갑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